지금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는 분들이 느끼는 그 감각 정확히 맞습니다.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매물이 잠겨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2026년 4월 기준 6억 8,147만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전세 수급 지수는 108.4까지 올라 2021년 6월 이후 거의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강북구의 3,830세대 규모 대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고작 3건에 불과한 상황, 올해 초 4억 원대였던 전세가 불과 몇 달 만에 5억 5천만 원까지 뛰어오른 현실. 이건 단순히 집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금리와 매매 시장과 입주 물량, 그리고 제도가 동시에 만들어낸 3중 잠금 장치가 전세 공급을 틀어막고 있는 구조적 현상이거든요. 오늘은 이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이죠. 먼저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 독특한 구조는 임차인이 집값의 60에서 80%에 해당하는 큰 돈을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맡기고 2년간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1960원 70년대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 집주인에게는 은행 대출 대신 목돈을 조달하는 수단이었고, 임차인에게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안이었던 거죠. 해외 투자자들이 이걸 K 전세 리스크라고 별도로 분류해 분석할 만큼 이 시스템은 금리와 집값 변동에 극도로 민감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임차인이 집값의 절반 이상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일 자체가 없으니까요. 독일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임대 시장은 월세가 기본이고 보증금은 월세의 한두 달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억 원이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를 오가는 겁니다.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이 금리라는 외부 변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시계를 202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까지 내려갔던 시기,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공짜에 가까웠던 그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가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자기 돈은 극히 적게 넣어 집을 사는 방식이죠. 금리가 낮으니 전세 자금 대출도 부담이 없었고 집값은 계속 오를 거란 기대가 팽배했으니 너도 나도 레버리지를 끌어다 다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왜곡되었는데 갭 투자자는 매물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전세 임차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수급 구조 자체가 투기적 자금 흐름에 종속되어 버린 겁니다. 여기에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서 기존 임차인은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집주인들은 신규 계약 시 향후 4년치 예상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호가를 크게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세입자를 보호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전세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설적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에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 지수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가파르게 치솟았고 시장은 패닉에 가까운 전세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약 3년 만에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무려 3%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초저금리에 기대어 전세 레버리지로 집을 샀던 갭 투자자들에게 이건 재앙이었죠.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동반 하락했고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태가 터졌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전세 사기 피해 신고 건수만 수천 건, 피해 금액은 수조 원대로 집계되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일부 지역에서 50%대까지 떨어졌고 사람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양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이 변화가 지금의 전세가 역대 최고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지금 전세 시장을 옥죄고 있는 첫 번째 잠금 장치는 매매 거래 위축으로 인한 전세 매물 잠김입니다. 집값의 방향성이 불확실해지면 집주인은 매각을 포기하고 기존 전세를 유지하는 쪽을 택하게 되는데
매매 거래가 줄면 이사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이사가 줄면 기존의 전세로 나와 있던 물건이 시장에 다시 풀리지 않습니다. 거래 절벽이 곧 전세 공급 절벽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이중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수치가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023년 2월 5만 11건이었던 매물이 2024년 2월에는 3만 3,114건, 2025년 2월에는 2만 8,942건, 그리고 2026년 2월에는 19,242건으로 줄었습니다. 3년 사이에 62%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매물이 줄었다는 건 새 물건이 안 나온다는 뜻이고, 새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건 기존 집주인들이 팔지도 않고 전세를 풀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잠금 장치는 고금리가 만들어낸 월세 전환 가속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과거 초저금리 시절에는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받아서 은행에 넣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면 상당한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전세제도가 집주인에게 매력적이었던 이유거든요. 하지만 금리가 3%대로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굴려 얻는 수익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차라리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가 더 유리해지는 거죠. 실제로는 서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19년 약 40%대에서 2024년에는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계약 하나가 월세로 전환될 때마다 전세 매물이 하나씩 시장에서 사라지는 셈이에요. 이건 매물이 팔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전세라는 형태 자체가 시장에서 줄어드는 공급의 구조적 축소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잠금 장치는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신규 전세 공급 차단입니다. 아파트 입주는 전세 시장에 새 물건을 공급하는 가장 큰 단일 원천이에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이 기존에 살던 전셋집을 비우면 그 집이 다시 시장에 나오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동하면서 연쇄적인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순환의 시작점인 입주 물량 자체가 말라버렸습니다. 2021년 인허가 감소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이 3에서 5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 절벽으로 이어졌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5초 2016년 구간의 2015-2079년 연평균 대비 30에서 4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연간 빌라 공급은 과거 3만 가구 수준에서 2025-26년에는 4천에서 5천 가구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역사적 최고치 대비 약 83%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세 수요는 23만 5천 호로 추정되는 반면 신규 입주 물량은 8만 9천 호에 불과해 약 14만 6천 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인 거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세 방향에서 동시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잠금 장치가 만들어낸 전세가 상승이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 즉 갭이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2023년 역전세 시기 일부 지역에서 50%대까지 떨어졌다가 앞으로 2025년 다시 60에서 70%대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갭이 줄어든다는 건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갭 투자의 유인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갭 투자자가 매물을 흡수하면 매물도 줄고 그 집에 전세 임차인을 들이면서 전세는 갭 투자자의 자금 구조에 묶이게 됩니다. 전세가가 올라서 갭 투자가 늘고 갭 투자가 늘어서 매물이 잠기고 매물이 잠겨서 전세가가 또 오르는 자기 강화적 순환이 형성되는 거죠. 공급이 막힌 구조에서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른 구조가 다시 공급을 막는 경제학 교과서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2016년에도 저금리 기조와 재건축 기조, 수요 급증이 겹치면서 서울 전세가가 급등했고, 강남구와 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전세가율이 70에서 80%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공통점은 공급 부족과 이주 수요 집중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동일하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현재가 고금리 환경이라 월세 전환을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에는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물량을 대거 예고하자 민간 건설사들이 신규 착공을 줄였고, 그 여파가 3에서 4년 후 입주 물량 공백으로 이어져 전세 시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급 정책의 발표에서 실제 입주까지 최소 3에서
5년이 걸린다는 시차. 문제는요, 지금의 입주 절벽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패턴이에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역설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은 2020년에 임대료 상한제, 이른바 미텐데케를 도입했는데 그 결과 신규 임대 물건이 시장에서 급감했습니다. 집주인들이 규제에 묶인 임대를 꺼리면서 오히려 공급이 줄어버린 거죠. 이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임대료가 즉각 반등했고, 좋은 의도의 규제가 공급을 위축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임대차 3법이 만들어낸 부작용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도 2022년 금리 인상 이후 렌트 시장의 공급이 줄고 임차료가 급등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전세라는 특수구조 때문에 금리 변화가 단순한 임차료 상승을 넘어 월세 전환이라는 추가적인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금리 변동의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하고 증폭된 형태로 전세 시장에 전달되는 셈이죠.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세가 역대 최고는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매매 시장이 얼어붙어 기존 매물이 잠기고, 고금리가 집주인을 월세로 밀어내면서 전세 자체가 줄고, 입주 물량까지 급감하면서 새 전세 공급이 차단된 3중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만들어낸 가격 상승이 갭투자 유인을 되살리면서 매물을 또다시 잠그는 악순환까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욕심이나 투기 때문이 아니라 금리와 매매와 공급과 제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공급 정책을 발표해도 실제 입주까지 최소 3에서 5년이 걸리는 시차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다음에 뉴스에서 전세가가 오른다는 소식을 접하면 단순히 집이 부족하다는 표면적 설명에 머무르지 마시고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 거래량이 줄고 있는지, 월세 전환 비중이 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1에서 2년 내 입주 물량이 어떤 수준인지, 이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다면 전세 시장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막히는 국면에 진입한 것이고, 가격 상승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까요.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금리와 공급과 제도 변화가 만들어내는 이 복잡한 연쇄 반응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고,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음 파도가 왔을 때 자신의 판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